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발언을 해가지고 뉴스가 엄청 나오던데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한 분이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오늘이 6월 2일이고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 사이 일인데요. 5월 31일 날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안보 대화, 소위 샹그릴라 대화라고 합니다. 그때 미국의 핏 헥세스 국방장관이 소위 미국의 인태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요.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렵다. 그러나 미국은 인도태평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027년도에 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아,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머물 것이고 중국을 소위 억제할 것이고 중국을 중국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공산당 중국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우리 옛날에 중국을 중공이라고 불렀잖아요. 딱 그거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만 톤은 상당히 경고성이 강했고 그리고 말미에는 부담 많이 해야 될 것이다. 한국, 일본, 뭐 호주, 대만, 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고 영어로 표현했냐면 제가 보니까 이제 tough love, 러브는 러브, 우리 미국으로부터 사랑을 기대하지 마, 그냥 사랑을 기대하지 말고 터프한 러브를 기대해라. 아니 거친 사랑도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거친 사랑을 넘어가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뭐가 됩니까? 미친 사랑이 된다고요. 예, 그거 참 뭔가 광기가 느껴지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느와르를 보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잘 있어야 돼. 딱 이거 아니에요 지금? 비슷하네요. 예, 비슷하네요. 예.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보면 그 몇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에 대한 메시지, 두 번째는 소위 동맹 비용 부담, 세 번째는 우리의 입장에서 소위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명확히 없었다는 것이고. 북한 언급이 없었다면서요? 예. 없었어요. 예. 지나가는 말로 한 단어 걸쳐 있습니다. 딱 한 번? 예. 그건 아무 문장도 안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뭐 지금 3, 4주간에 걸쳐서 미국의 소위 이런저런 글로벌 전략, 뭐 국방 전략을 다루었습니다만 이번 주말 계기로 또 주한미군 감축설 혹은 주한미군의 용도 변경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제 내일 자정부터 모르죠. 내일 당선 즉시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정부가 닥쳐야 할 한미 관계 뭐 이런 건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헤그세스의 그 발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유호성 배우가 했던 그 명대사. 우리는 한 놈만 패. 딱 이거네. 중국만 팬다 이거잖아. 네, 그런 느낌이 다소 강하죠. 그러니까. 근데 내 혼자 안 패, 다 같이 패. 그러니까. 네, 이런 투고요. 대만에 관한 정확한 표현은 시진핑이 2027년까지 대만에 대한 군사적인 어떤 침공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게 정확한.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왜 중국이 위협이냐라고 해서 네 가지 이유를 대요. 우리 김 의원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하나고요. 즉 대만에 대한 무력 병합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남중국해서의 위법적 해양 행동이 증가하고 있다. 세 번째는 필리핀, 대만, 일본 주변에서 군사활동을 중국이 증가시키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 우주 정보전 수행 능력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중국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새로운 도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중국의 패권을 내주지 않겠다. 네. 예, 이렇게 조금 집약이 되는데요. 그 최 교수가 이제 그 중국에 대한 헤그세스의 그 거친 어떤 그 언사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작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눈에 띄는 세 가지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전방 전력 태세를 개선한다. 이게 상당히 어마무시합니다.
우선 필리핀에 니네미스라고 그 지대함 시스템을 배치하겠다는 얘기고, 또는 그 북한의 중국의 해양 세력을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걸 배치하겠다. 주일 미군 사령부를 업그레이드하겠다. 이건 우리가 저번에 다룬 겁니다. 몇 번 얘기했고. 이걸 전투 사령부로 바꾸려는 속셈이에요. 세 번째도 이것도 중요한데 호주와 중거리 미사일 시험을 했다. 그러니까 날짜 변경선이 있거든요. 이 태평양에는 그 서쪽에서 미국이 한 최초의 중거리 미사일 시험입니다. 이게 호주하고 함께. 그러니까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 장차 중거리 미사일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운용하겠다는 암시로 보여집니다. 역시 그것도 중국 타격용. 예. 그러니까 이게 전방 전력 태세 개선이에요.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기동성과 화력, 치명적 살상력을 높여서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겠다. 이게 첫 번째 방향이고, 두 번째는 동맹국인 파트너 국방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셋입니다. 저기 필리핀, 일본, 호주. 여기가 강조됐다고. 한국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안보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또는 뭐 타이거 트라이엄프 훈련 이게 다 그 해상 훈련이고 또 연합 훈련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데 필리핀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데 저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방 산업의 기반을 이제 동맹 기반으로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이더 수리 시설, 소형 무인기 시스템 표준을 동맹국가 같이 개발하고 또 조선업을 협력하고 우리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우리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발주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국방 연구개발 방위산업 제조업 이 차원으로 이제 동맹의 어떤 군사 공급망 시스템을 다지겠다. 요 세 가지 방향. 요 세 가지가 중국을 견제하는 주된 방향인데 이 세 가지 방향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동맹국이 방위비를 왕창 좀 늘려주셔야 되겠다 이거죠. 돈 들어간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출연하자. 그러니까 상위권 내봐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토에게는 알려진 바와 같이 GDP 대비 5% 국방비 증가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지금 몇 %죠? 지금 저희가 2.6에서 2.8%에서 7%. 그럼 거의 2배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러니 동북아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 인도태평양 국가에도 간접적으로 그만큼 요구한다 이거죠. 결국은 자신의 지역은 자신이 방어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는데요. 결국은 이 보면 제가 보니까 샹그릴라 대화를 가면 이게 군사 외교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상당히 뉘앙스도 좀 넣고 어떤 것의 스핀도 많이 넣고 좀 점잖게 이야기하는 게 거예요. 25년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참고로 저희는 요번에 처음으로 장관급을 인사를 보내지 않았어요. 매년 장관이 갔죠. 장관이 없잖아요. 있긴 있죠. 외교부 장관도 가긴 했는데 요번에 뭐 대선 끼고 뭐 아시다시피 잠깐 국방장관 대행도 안 갔어요 그러면? 국방장관 대행도 안 갔고 차관도 안 갔고 차관이 대행이니까요. 그 밑에 정책실장이 갔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공백 상황이고요. 또 핵세스가 연설할 때 초기에 막 중국을 막 소위 비난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대화를 하러 왔지. 근데 그 대화 정작 이 대화 상대자는 이 청중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라고 비고기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공격적이고 확신에 찬 톤이에요. 중국의 위협을 단정적으로 묘사했고요. 전략적 압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안보 제공이 아닌 기여를 요구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기조인 거죠. 나의 사랑은 공짜가 아니다. 거친 사랑이다 이거고요.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그간 뭐 민주주의, 뭐 자유민주주의, 뭐 시장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본인 입으로도 앞으로 도덕적 설교는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유와 민주주의와 규범 질서를 얘기하기보다는 중국이라고 하는 적을 이제 확실히 형상화시키고 이거 확실히 우리가 억제해야 하니 들어와 이겁니다. 왜 자꾸 조폭 영화가 생각이 날까 나. 나쁜 영화?
조폭 영화. 너무 조폭 영화만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로맨스를 좀 보고 그러세요. 전국 조직이 있고 지역별로 이게 있고 뭐 넘어가. 하여간 그러면 이 구상에서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이제 이전에도 짚었잖아요.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예, 이 부분이요. 저기 또 한 가지 그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 연설에서 이런 방향 제시를 하면서 동맹하고 새로운 그 협상이나 협정을 조속히 착수하겠다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바로 이제 협의에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헤그세스 장관이 얘기한 것에 대한 게 전부 다 해당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요? 예. 여기에 그 우선은 주한미군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 중국에 대한 어떤 억제 역할을 이건 뭐 완전히 기정사실화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의 동맹 충성도를 좀 시험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뭘로? 이제 저기 뭐 그 방위비 분담금이고 방위비 분담 또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저기 방산 협력 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방위비 분담금 또 방위 역할 확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그 대한민국의 기여를 강조하면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신정부 초기에 저는 바로 밀려올 도전이라고 봅니다. 선명성을 더 요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참여하셨던 참여정부에서는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했었다면 미국이요. 이번에는 역설적으로 전략적 경직성을 요구할 거예요. 뭐냐면 이제 주한미군은 혹은 한미동맹은 대중국용이다. 참여할래 안 할래. 두 번째는 양안관계에서 문제 생기면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우리 몇 주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본은 그래서 원시어터 구상 얘기하면서 바로 젖은 낙엽처럼 미국에 딱 붙는 모양새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앞으로 다가올 신정부에게 크게 물어볼 겁니다. 이제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용 아니야. 한 4,500명 정도 뺄 거고 그거 딴 데다 붙일 거고. 그런데 어떻게 될 거야? 제일 심한 부분은 이거예요. 이건 헤그세스 장관 연설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인데 이렇게 동맹하고 협조를 하려고 해도 우리 동아시아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억제 정책을 펴려고 해도 경제적으로 얽혀 있어서 어려운 결정 공간이 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국하고의 어떤 그 경제적 의존 관계도 끊으라는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요. 안미 경중은 이제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탁 찍어서 얘기한 거예요. 예, 정확한 표현은요. 예,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긴장 또는 갈등의 시기에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심화시킨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결정을 복잡하게 만든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디커플링 하라는 얘기죠. 띄어나가라. 끊으라는 얘기죠. 뭐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미국이 조금 지금 어떤 이 지역에 자기 친구들의 이익을 존중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겼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이제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런 안보 전략을 밀어붙이면은 순순히 여기 영내 국가들이 따라가겠느냐 이 문제도 있는 거고요. 지금 가뜩이나 세계 경제가 어렵고 또 경계 침체가 돼가지고 이 어려운 이 판에 이런 어떤 그 부담까지 지운다고 했을 때 과연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이걸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매우 불편한 연설이에요 이게. 여기서 제가 뜬금없는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그 미중 관계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가졌던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미국의 중국 적대시 정책은 정말로 중국의 위압감을 느껴서 나오는 걸까요? 그 부분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이번에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트럼프 캠프에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가장 어떤 그 강경한 정책으로는 중국의 레짐 체인지, 즉 공산당 체제를 바꿔버려야 된다는 이런 어떤 그 주장까지 나왔었고 또 한편으로는 현상 유지 관리론자까지 다양하게 스펙트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헤그세스 장관이 그 얘기를 했어요. 갈등을 추구하지 않는다. 중국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억제다. 갈등을 관리하고 지역 패권자로 등장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러면서 스탠스를 취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저는 중국의 존재를 인정하는 발언이라고 봐요. 극단적인 단계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나름대로에는 조절이긴 한데 그러나 여기서
미국의 영향력이나 이익을 밀어내는 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반드시 억제하고 차단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애시당초 트럼프 캠프 내에서 있었던 어떤 거 소위 말하는 중국의 어떤 실존적 위협, 그거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정으로는 이미 깔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위험 요소로 보느냐라는 거죠. 저는요, 그 소위 민주당이 됐든 혹은 공화당이 됐든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네. 혹은 지방에서 살고 있는 분이든 간에 미국 사람들 중에 하나는 거의 동의하는 것 같아요. 중국을 위협으로 본다. 왜냐하면 그래요? 첫 번째는 중국 경제 위협론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개방된 시장 혹은 미국이 만들어놓은 WTO 체제 안에서 부상하였는데 그것이 소위 미국이 제공한 공공재를 소위 남용하거나 악용해서 소위 unfair하게 성장한 것이다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 그리고 이것을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기술 패권에 관련된 우려감이에요. 이거는 소위 캘리포니아나 뉴욕 쪽 하면 더 큰데 즉 뭐 드론 체계가 됐던 배터리 체계, 반도체 체계, 거기다 전기 자동차, 우주 산업 등에서 중국이 보여주는 성과는 매우 생각보다 크거든요. 빠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지역 패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 앞마당이라고 생각했더니 동북아 지역에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소위 동남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해징이라고 해서 분산 정책 많이 폈는데 네. 이제 소위 중국에 많이 붙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 때도 그랬고 이것을 문제 삼아 캠페인화시킨 게 트럼프인데 그래서 그렇다 한들 이 지금 핵세스의 연설이 보여주는 것은 미국의 본심이 매우 뾰족하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샹그릴라 와가지고 동북아 국가들에게 너희들 중국이랑 끈끈한 거 아는데 이거 우리한테 안 좋은 거야. 빠져나가라고 하면서도 또 동시에 주말에 무슨 그 뉴스가 워싱턴 발로 있었습니까? 한국에 관세 때리는 거 품목 중에 하나가 철강 관세 50%씩 올린다는 거거든요. 알루미늄까지. 그걸 좀 이따 얘기합시다. 예,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세는 관세대로 때리면서 중국과 디커플링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거친 사랑이라고 했던 게 딱 이거잖아요. 자, 나야 쟤야.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양다리 못 걸쳐 나야 쟤야. 선택해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참는 여성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그런 어떤 연인을 참는다? 그렇게 인내심을 너무 신뢰하시면 안 돼요. 여인으로 연결될 필요는 없고. 네.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저기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에게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사고 방식을 이런 프레임을 버리라는 얘기인데 그게 되는 얘기냐 하는 것도 우선이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분리할 수 있는 힘과 지도력을 가진지도 못했으면서 이걸 갖다가 비난을 한다? 아니 이걸 갖다가 그러면 여기 송두리째 생존의 기반이 흔들리는 건데 어떻게 아니 한다? 그러니까 안미경중 안 된다고 하면 그럼 먹고 살 길을 보장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통상 얘기도 좀 잠깐 짚어야 되는데 상호관세 때렸다가 가처분 인용이 돼가지고 효력 정지가 됐는데 하루 만에 효력 정지를 또 정지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미국에서 이게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아직 현재로서는 되게 불확실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전 뉴스가 다르고 그러니까 저녁 뉴스가 다르죠. 조변석계라고 네. 말 그대로. 근데 한 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가 몇 가지 있는데요.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입니다. 그러니까 IEEPA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뭐 50%, 150% 이렇게 관세를 때릴 수 있는 근거에는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을 썼다는 겁니다. 즉 국제 환경이 미합 중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의 직권으로 관세를 때린다고 하는 건데 5월 28일이죠. 지난주인데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 조치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초과한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판결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소송 제기자가 누구냐면 5개의 중소 수입 업체들이 한 거예요. 미국에서.
제가 업체 이름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익법률단체에서 시민사회단체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오리건주를 포함한 12개의 법무장관들도 주 법무장관, 네, 주 법무장관도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지금 소위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고 하는 관세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이것이 4월 14일이었고 네. 4월 23일 날 소위 재판을 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판단이 난 거예요. 5월 28일 날. 네. 그래서 권한을 초과한 것이다. 즉 IEEPA 이는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고 관세 부과는 의회의 권한입니다라고 판결을 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판결 직후에 바로 항소를 제기해서 5월 29일 날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이라는 곳에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서 관세를 여전히 유효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죠. 근데 또 다른 법원에서 또 어떤 결정이 뭐가 튀어나올지 지금 현재 모르는 그게 거죠. 6월 5일입니다. 6월 5일 그러니까 항소시, 그러니까 항소 법원, 우리도 지금 2심 법원이죠. 2심 법원에서 6월 5일까지 원고 측에는 6월 5일까지 그리고 정부 측에는 6월 9일까지 서면 제출을 명령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판결을 낸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6월 어느 날 또 뭐 유효 무효 나겠죠. 그럼 또 대법원 가져갈 거 아니야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샹그릴라에서 나온 메시지는 미국 나름의 일관적인 메시지예요. 국방 관련해서 니들이 돈 내, 중국 선택하면 안 돼 이런 건데 동시에 워싱턴발 관세 메시지는 아침 저녁이 다르고 또 미국 담당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봐야 되고 그리고 어느 날은 25%, 어느 날은 50%.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했던 질문이 바로 그건데 통상 분야만 한정을 하면 최대한 끌면서 네. 지금 미국 자체가 불확실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발 담글 게 아니라 최대한 지연전수 피면서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어떤 주장이 나오냐면 안보 문제하고 통상 문제를 패키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퉁치자. 네. 이런 지금 주장이 나오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 얘기하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참으로 시대를 잘못 읽는 아주 그 단견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이번에 그 법원에서 사법기관이 이렇게 관세 개입하는 거를 백악관이 사법 쿠데타라 그랬거든요. 네. 우리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한국이 말하면 미국에서 꼭 나오더라고. 예. 이제 바뀌었어. 네,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 백악관하고 사법부가 계속 갈등을 빚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로서는 관세 협상에 있어서 시간을 지연해야 될 확실한 이유죠. 그렇죠. 예, 그러고 우리한테는 좋은 거 아닙니까? 니네부터 정리하고 와 이래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지. 거기에다가 그 법적 해석이 이렇게 그 혼란스럽고 다양하다면. 그러면 어느 장단에 맞출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7월까지 무슨 포괄 협상을 타결한다고 지난달에 그냥 7월 패키지. 예, 뭐 가가지고 이제 기술적 협의만 남았다 이렇게 서둘렀던 것이 지금에 와서 보면은 참으로 좀 덧없는 일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중국과 미국은 지금 90일 유예 기간 두면서 호흡 조절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땐 중국과 미국의 이 관세 협상은 관세 그 자체가 아니라 소위 미중 관계 어떻게 조정하겠냐라고 하는 큰 게임을 앞둔 일종의 쉬는 시간이에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뭐 미분해서 뭐 철강 받아내고 알루미늄 받아내고 관세 낮추고 안보적으로 준다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제 상식적으로는 통상이나 통상은요. 시장의 문제, 규범의 문제인 것 같고 안보는 실질적인 가치와 우리 전략 그리고 주권의 문제인데 이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엮으면 기름하고 물하고 엮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철강 쪽의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 헥세스가 주장한 대로 우리 그래 너희들의 완전 지정에 참여할게라고 한다면 향후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져서 철강에서 얻어낸 그 이익만큼 비용이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전 한미동맹이 또 우리 스스로가 거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간 우리가 믿었던 한미동맹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약간 유머스럽게 생각한다면 한미동맹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그 태극기 분들
어르신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당장 이제 내일 밤이면 차기 대통령이 선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한덕수 그 대행 체제에서 2+2 통상협의를 통해서 줄라이 패키지는 합의를 해온 거잖아. 7월에는 뭐를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피해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근데 그 부분은 일단 과도기적인 정부가 했던 것이고 네. 어떤 민주주의가 회복돼 정상적인 정부가 권위를 갖고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저는 신정부가 결심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당시에 어떤 내란 수사에 지금 대상자들이 출국해서 한 거예요. 네. 사실 지금에 와서 보면은 비상계엄에 대한 그동안의 그 국수본에서의 진술도 거짓말하고 오히려 미국하고의 통상협상을 내란으로부터의 탈출하는 국면전환 어떤 그 창고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경찰청에서 출국 금지된 자인데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저렇게 출국 금지되고 수사받는 자하고 어제 그저께 우리가 협상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새로운 정부가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또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거기에 뭐 끌려다닌다? 아니 거기에 미국의 재무장관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한국이 협상 빨리 끝내고 선거 치르려고 한다고. 그때 당시에 그 베센트 장관, 재무장관 그 발언까지 있고 마침 그 협상 상대가 지금 내란 수사를 다시 받고 있다. 출국 금지자다. 그러면 이건 민주주의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당연히 정리가 될 거라는 걸 저쪽에 알려줘야죠. 미국에도. 그래서 여기는 우리의 국내적인 절차와 어떤 정당성을 갖고 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은 더 여유를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요걸 그 차기 정부가 미국에 얘기하면 트럼프 오케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이유가 많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상대가 있는 거니까요. 저는 일단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워싱턴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관측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관세 지위가 불확실하다. 그리고 행정적 급변침이 아침 저녁으로 있다. 뭐 트럼프의 언어 때문이랄지 아니면 그들의 정책 때문일지요. 그래서 결론은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행동하지 말자 우리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중간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예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실무국장급에서 협상의 문을 열어둔다. 그거는 되게 안정적인 국장 레벨에서 그러니까 실무급에서 협상의 문을 열어두고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바운드리를 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판단은 좀 늦추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조금 외교적으로 표현하면 판단은 좀 늦춰야 된다. 뭐 그러면 그새 우리 경제적 피해는 어떡하냐 이런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네. 그거는 조금은 꿀꺽 삼키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수해야 된다. 뭐 외교적인 표현을 한다 그랬더니 꿀꺽 삼킨다면 또 비밀적인 표현으로 되더라고요. 전이니까 전. 전이니까. 꼭 참고 아니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몰라요.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국방장관 얘기 없나요? 저요. 네. 저는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찍혔어요. 그렇지. 권영국 후보가 저를 미국의 협상 대표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뭐 튀어나온 그런 게 있는데 참을게. 제가 가면 안 됩니까? 아니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제가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왜들 다 비웃습니까? 제가요 지난주에 그 우리 학교에 외무고시 보는 학생들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격려해 준다고. 나 참 방송을 성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외무고시생들이 이걸 많이 본대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주요 외교 혹은 안보 이슈를 정리해 주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 좀 정제해야 되고 함부로 아무 말이나 꼭 삼킨다는 표현은 취소하시죠. 그래서 환속하셨어요. 환속했으니까. 제가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뭐 질문 뭐 하려고 했지? 까먹었는데 지금.
하여간 새로운 정부가 전례 없는 어떤 주변 정세에서 큰 도전을 앞두고 시작하는 어떤 결정적인 분기점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좀 결기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다수가 지금 전망하는 것처럼 뭐 이제 내일 밤에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가장 먼저 할 인사가 결국은 어차피 이제 그 대통령실의 비서실장하고 안보실장. 그죠? 어차피 장관은 어차피 또 청문회 거치고 해야 되니까 시간 걸리니까. 예. 일단 안보실장, 비서실장과 함께 안보실장은 이제 최우선으로 인사하지 않겠느냐. 네. 누가 되느냐. 그래서 이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안보실장이 돼야 되는 건데요. 아주 좋은 분이 돼야죠. 그렇죠? 네. 네. 연락 없었습니까? 저는 없었습니다. 저도 없었어요. 네. 네. 별로 영향가 없는데. 네. 영양가라니요. 예. 언어수나 언어수나 구매하신 분들하고 방송을 진행하느라고 마무리할까요? 예, 그러시죠. 네. 외무고시생들이 많이 보는 세계는 우리 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